지금 시장은 일단 호랑이 등에 탔고 나중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지금은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제가 진짜 이코노미스트 생활한 지 32년 됐는데 32년 만에 미국의 타락이 이렇게 심하게 진행된 건 이제 처음 보니까. 아니, 올해 근데 중년 홍춘욱 대표님에서 청년이 가까워지는 뭔가 변화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살 뺐습니다. 아, 예, 과학기술의 힘을 받아가지고. 과학기술 어떤, 예, 마운자로 제가 일라이릴리 주식 샀습니다. 마운저로는 이전에 나왔던 다른 거랑 약이랑 뭐가 다르죠? 전 삭센더도 해봤는데 네. 삭센더는 이제 매일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 자동으로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 놔줘요. 그냥 이렇게 딱 누르고 있으면요, 자동으로 딱 꽂고 약이 다 주입이 되면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배를 찌를 때의 그 광경을 안 봐도 되는 게 네. 굉장히 마음이 편한 데다가 또 약이 당연히 차세대 약물이니까 네. 뭐랄까요, 이제 거북함, 메스꺼움이 없어서 음식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식탐이 되게 큰 사람인데 네. 맛있게 먹고 딱 일어날 수 있게, 그러니까 적게 양을 줄여주지 식욕 자체는 그냥 유지가 되니까. 조금 먹어도 포만감이 딱 예, 차네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걸 조금만 먹으러 다니자.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제대로 먹자. 이제 이런 네. 전략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몇 킬로 빼신 건가요? 지난 봄에 건강검진했을 때 비해서 한 7kg 빠진 것 같아요. 체중은 또 7kg 뺐지만 대표님 회사의 프리즘 투자자문에 또 AUM은 굉장히 늘었다고요? 대충 계산해보니까 지금 3,300억 정도. 감사합니다. 3천억 돌파. 예, 제가 이제 2년 전에 인수할 때가 130억이었으니까 와. 예, 거의 뭐 30배 가까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진짜 운이 좋았죠. 그 작년은 미국 주식으로 벌고 올해는 금으로 저희가 자산 배분한 회사니까. 그래서 올해 국내 주식도 큰 도움이 됐지만 사실 국내 네. 주식은 뭐 너무 급등하니까 리밸런싱을 여러 번 해가지고 사실 네. 큰 돈 못 벌었고요. 작년은 해외 주식, 올해는 금. 자, 이 2년 만에 130억 운용 자금에 또 3천억을 눌리신 이제 대표님께 주식시장 여쭤보려고 하는데, 코스피 4,200 돌파하면서 원래 슈퍼랠리를 보였을 때 일단 가장 큰 동력이 뭐였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 이후에 올해 이제 11월 4일에는 2.37%, 5일에는 2.85%, 7일에는 1.82% 조정 겪으면서 사찰이 또 깨졌다가 또 다시 10일에는 3% 늦게 뽕등하고 오늘도 좀 장이 올라가고 있어요. 4,100 뭐 중후반인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뭐 폭등했다가 또 이 조정과 다시 또 다 오르는 이유 뭘까요? 미국 중앙은행이 트럼프에게 굴복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 아닌가. 아, 굴복했다. 역사에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오늘 사실 그림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네. 2026년 연준 이코노미스트들의 경제 전망하고 네. 물가 전망인데, 경제 전망도 나쁘지 않은데 물가 전망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보면 미국 지금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자체가 권력에 굴복했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왜냐하면 그 연준의 장기적인 물가 목표가 2%인데 네. 그 2% 물가 전망은 뭐 사실 물 건너가고 올해도 3%인데 내년에는 한 2%로 돌아올 거예요 라고 처음에 전망을 하다가 트럼프 관세 때문에 안 됐어, 안 돼, 이제 이거 뭐 졌어 우리가 이러면서 연준의 이제 경제 분석가들이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쓴 거죠, 사실은 내부에서 이걸.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뭐 이번에 12명의 표결에서 한 명만 동결이었고, 특히 그 스티브 마이런 같은 사람은 0.5를 인하해야 된다고 반대 표결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2명 중에 11명이 사실 트럼프한테 굴복한, 그러니까 역사상 최악의 연준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이 정도의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땐 금리를 인상해야 될 것 같은데 인하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된 건 결국 권력에 굴복한 거고, 이게 또 내년 5월에 그래도 딴지라도 거는 파월 의장님이 이제 쫓겨날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스티브 마이런이 됐든 베센트가 됐든 누가 됐든 될 텐데, 이제 이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되면 아마 내년 연말 금리는 한 2% 되지 않겠냐. 스티브 마이런이 그렇게 찍어요. 이번에도 또 0.5% 인하해야 된다고 또 인터뷰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거 보면 이제 매번 회의 때마다 0.5씩 인하를 한다라고 치면 내년에 8번 회의에서는 뭐 더 많이 인하도 가능한 상황이 되면 당연히 이제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주식 시장이랑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역사상 최고치인데도 금리를 인하하니까 당연히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지금 아니면 이거 주식 언제 사냐, 이런 포모를 겪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죠. 그러니 지금 시장은 일단 호랑이 등에 탔고 나중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지금은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리고 그걸 버블을 연준이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진짜 이코노미스트 생활한 지 32년 됐는데 32년 만에 미국의 타락이 이렇게 심하게 진행된 건 이제 처음 보니까
근데 파월은 12월에 금리 인하 확정 아니다는 식의 코멘트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소수인 것 같죠. 아. 그러니까 스티브 마이런이 바로 반박하고 또 음. 다른 연준 멤버들도 12월 금리 인하는 열어놓다는 식으로 또 인터뷰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파월 의장님하고 시카고 연 굴스비 정도 2명 정도 제외하고는 지금 굴복한 거 아닌가. 뭐 실업률이 올라갈 거라 그러지만 그거는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그런 거고 바로 재가동하면 금방 실업률은 회복될 테니까 그런 거는 사실 의미 없는 전망이잖아요. 결국 미국 경제는 주가가 상승하면서 401k 플랜 그러니까 네. 퇴직연금 계좌가 불어나는 가운데 고소득층들의 소비가 막 불길처럼 타오르는 경기 과열이 지금 우려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금리를 인하한다. 와, 이건 뭐 정말 무서운 거죠. 이런 걸 이제 제가 처음 보니까. 그러니까 뭐 양적 완화 이런 것 때문에 자산시장 버블이 생겼다 이런 비판들을 네. 그동안 많이 해왔지만 네. 자산시장이 이렇게 심각한 거품이랄까 뭐 아무튼 자제 없는 상승을 3년째 오르고 있는데 네. 여기다 금리 인하라는 기름을 퍼붓는 정말 놀라운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이제 이번 주에 상승이 일시적 반등인가요? 아니면 이제 다시 대표 말씀드렸을 때 상승 추세 가는 걸로 보이네요. 예, 저는 지금 내리는 건 위험하다. 내린 거 위험하다. 예, 지금 호랑이 등에 탔기 때문에 네. 빨리 내리면 물려 죽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트럼프라는 호랑이가 힘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내년 중간선거에서 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안 좋아하시는군요. 저런 식으로 가는 거는 미래를 태워서 현재를 올리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다음 세대들의 부를 약탈하는. 그러니까 늙은이들이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내몰아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승전거를 올리는 그런 그 세계 1차 대전 때의 모습 같은. 그때 이제 전쟁이라는 피가 흘렀다면 지금은 이제 젊은 세대들의 네. 자산이 날아가는, 미래가 날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는 자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퓰리스트가 그렇게 무서운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그 AER이라고요.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라는 아주 유명한 논문을 내는 이제 세계 탑 저널이 있는데 거기 네. 올해 권두 논문이 뭐냐면 파퓰리즘은 어떻게 세상을 망치는가라는 논문이 실렸는데 네. 그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노무현 정부를 파퓰리즘으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 보니까 뭐라고 이제 적어놨냐면 첫 해는 좋다. 그리고 그 뒤에 성장 잠재력이 고갈돼서 경제가 망가진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은 걸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예는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 경우에는 올해 한 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이런 식의 경제 운용이라는 게 얼마나 해로운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내년에 제발 하원이라도 참패를 해서 제대로 된 예산안 좀 나오고 특히 그 오빠법, OBBBA법 같은 이런 쓰레기 법안들이 폐기되기를 바라는데 쉽지 않겠죠. 자, 근데 이제 KB증권에서는 장기 강세장에서 코스피 700, 500선을 전망했더라고요. 7,500. 아, 7,500 죄송합니다. 이 목표치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예, 재미로 봐야죠. 저희들이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올 때 저희들끼리 두 가지 이야기 하거든요. 네. 첫 번째, 그 친구가 곧 정년 퇴직할 때가 됐냐 이렇게 그거를 이제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센터장들 모임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밑에 어떤 젊은 애널리스트가 그런 센 전망을 내놓으면 우리가 퇴임이 앞둔 것도 아닌데 왜 저런 전망을 내놓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아니, 결국 어차피 그만둘 거니까 한번 시원하게 찔러보고 잘 되면 스타가 되고 안 되면 그냥 회사를 그만두면 되니까 라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뭔가 확신에 찬 새로운 정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또 할 수 있는 두 번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친구니까 그 친구는 그래서 옛날 그 DB증권 있을 때부터 제가 아끼던 친구거든요. 아, 7,500 내신 분이요? 네. 아, 지금 아는 분이군요. 예, 지금 KB에서 잘하고 있지만 그 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라서 국민연금 시절부터 제가 아끼던 친구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3조 호황을 가져온 것 같아요. 3조 호황. 저환율, 저금리, 저유가. 그거 지금 딱 맞죠. 그래서 이제 이 환경이 이어지면 갈 수 있다. 맞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그 1984년부터 88년까지 4년에 걸친 대세 상승 3조 호황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건 아웅산 폭탄 테러 때문이었거든요. 그걸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이제 그쪽 전문가니까 83년 말에 있었던 아웅산 폭탄 테러 때 우리 전두환 대통령 제외한 정부 요인 18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예, 북한의 테러 때문이었는데 네. 그때 우리가 북침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12.12랑 5.18로 피를 흘린 군부가 북한한테 공격을 당해서 떼죽음을 당했는데 보복을 안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84년에 전쟁 안 났죠.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한국 왔습니다. 하지 말라고? 예, 하지 말라고. 대신 선물을 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였냐면 플라자 합의에서 한국을 빼준 거죠. 예,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취임했던 88년이 돼서야 우리나라가 슈퍼 301조랑 환율 조작국 지정을 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4년간 84년부터 88년 초까지 올림픽까지 4년간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좋은 기회를 누리고 민주화도 되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용인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를 겪고 있는 나라가 한국은 빼준 거죠. 그러다가 이제
레이건 대통령 딱 물러가자마자 네. 엄청난 보복 공격을 당해서 우리가 슈퍼 301조라는 걸 당해가지고 그냥 그 89년부터 주식시장이 대폭락했죠. 네, 이런 사례를 생각해 보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그때랑 비슷한가를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이건 좀 제가 놓친 게 아닌가 싶은.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약간 제가 봤을 때 아쉬운 면은 있지만 뭐 그 아이디어 자체는 이해한다. 그러나 저라면 제가 센터장이라면 약간 낮췄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낮췄을까요? 6천? 그래서 엄청나게 강세장에 보시네요. 올해 중에 저는 5천도 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예, 우리나라는요. 제가 32년. 그렇죠, 사실 여러분. 예, 32년. 지금 이제 20%도 안 올라도 됩니다. 한 예, 15, 17% 예, 그렇습니다. 올라도 돼요. 우리나라는요. 한번 튈 때 되게 깨구리 같이 점프하는 나라인데 그 위는 상단은 함부로 적지 않거든요. 제가 그 이코노미스트도 하고 센터장도 했잖아요. 리서치 센터장을 하면서 느낀 그 교훈 중에 하나가 상단은 너무 낮게 적지 말자. 하단은 보수적으로 좀 할 수 있는데 상단은 너무 그렇게 제약을 두지 말자라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2008년에 제가 이제 센터장 하다가 물러나서 은행 갔는데 2008년에 제가 이제 종합주가지수 1800 불렀거든요. 엄청 세게 불렀죠. 그때 주가가 얼마예요? 예, 그때 이제 1800일 때 1800 불렀으니까 세게 불렀는데 그 해 2000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틀렸죠. 왜 틀렸나 생각하면 그때 PBR 1.7배까지 갔어요, 우리가. 그럼 지금 우리가 PBR 1.4배거든요. 1.7배면 5천. 그러면 쉽게 넘. 게다가 내년 이익 전망이 상향되니까 내년에도 1.7 주면 6천 가구도 남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위의 상단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안 놓지만 딴 데랑 너무 큰 차이가 났다라는 거에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정도. 근데 이게 이제 3조 호황 같은 저환율, 저금리, 저유가 말씀해 주셔서 지금 원달 환율 7개월 만에 1,450원도 돌파했는데 이 급등이 가장 큰 원인가? 요즘 1,500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갈 수 있죠. 일단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이 목이 차가지고 팔아야죠. 예, 팔아야 되는데 뭐 아마 못 팔겠죠. 문재인 정부 때 사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는 건 되는데 파는 건 안 돼. 주가 떨어지니까요. 예,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 그 2021년 4월달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그때 이제 제가 좀 굉장히 실망했었는데 제가 문재인 정부 좋아했거든요. 지지자였습니다 한때. 이제 그게 저희가 모두 까기가 된 이유였고요. 국민연금한테 주식 팔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 보고 실망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때부터 정치 쪽에 다 발을 끊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사업했죠. 잘했습니다. 그건 정말 잘한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살 수 없는 여건에서 해외 주식을 사고 있는 이야기는 했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9월달 무역수지 통계, 경상수지 통계를 보니까 한 달 동안 거의 80억 불을 해외 주식을 샀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1월부터 9월까지 900억 불 정도 샀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지난 50년 동안 한국 주식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정부가 암만 뭘 해준다 그래도 믿지 않는, 그래서 뭐 5천 아니라 만을 가봐라 내가 국내 주식 투자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또 우리 얼마 전 NH증권에서 나온 보고서 보니까 전체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의 54%가 손실 났다며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은 사실 인덱스 투자를 제가 권한 이유가 이건데, 종목 투자에서 돈 벌기가 너무나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투자의 난이도가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이라든가 또는 자금력의 차이 이런 것 때문이겠지만, 아무튼 국내 주식에서 돈 벌기 어렵다면 해외 주식이 훨씬 더 마음 편하다 라며 돈이 해외로 물밀듯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랑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해외로 너무 많이 나고 있어서 당분간은 환율이 좀 내리기는 어렵지 않나. 저도 하반기 환율 전망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 전망도 수정하겠죠. 최근에 보면 이제 외국인은 SK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는 좀 사모으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개별 종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 차트 한번 제가 새로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빨간 선이 구리값이고요. 예, 구리값이 역사상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구리값 올라갈 때 반도체 수출 제품 가격이 제가 빠진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결국 구리를 비롯한 핵심 산업용 소재나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폭발한다라는 건 결국 우리나라의 수출 제품들의 주력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글로벌 수요가 높다는 거고, 이게 왜 높냐 하면 결국 이제 버블이죠. 예, 그러니까 AI 버블이든 뭐 주식 버블이든 자산시장 버블 속에서 세계 경기가 나쁘지 않은 거죠.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가 땡기니까, 그리고 투기도 좀 붙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우리 반도체 제품 가격이 조정받을 줄 알았는데 지금 날아갔잖아요. 특히 8, 9월 데이터 보시면 날아간 게 보이잖아요. 역사상 최고치를 좀 뚫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제품 가격이. 이런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반도체 중에서 둘 다 좋은 거지 뭐 어디가 더 낫고 좋고를 이야기하는 거는 애널리스트들의 목이고,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 하찮은 이코노미스트들 입장에서는 그냥 구리값 올라갈 때는
반도체 좀 들고 가는 게 마음 편해요. 그리고 이번 장은 주도주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조선이랑 반도체가 좋다. 거기다 전력. 반도체 전력. 예, 저는 이 세 산업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와서 조선 이야기 안 하고 간 적 없고, 전력 이야기, 특히 그 스페인 대정전 이야기 안 한 적 없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원자력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방위산업 모르겠어요. 방산 모르겠다. 왜냐하면 뭐 미국에서 원자력 뭐 잠수함 그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시잖아요. 미국에서 배 만들면 절대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뭐 배를 짓는다. 이거는 이제 쇼다. 그 생산성이 하늘과 네. 땅 차이인데. 우리나라에서 해야죠. 근데 그걸 이제 잘 협상을 하길 바라고 그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저는 방산이나 원자력은 잘 모르겠어요. 네. 전력은 진짜 근데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아. 왜냐하면 뭐 미국의 그 전력 인프라가 엉망이잖아요. 맨날 정전되고, 그죠? 거기다가 이번에 이코노미스트 기사 보니까 그 낮 시간 전체 캘리포니아 발전량의 80%가 태양광이잖아요. 저녁이 되면 태양이 꺼지니까 그때 또 전체 발전량의 3분의 1이 ESS더라고요. 전력 저장 장치들. 그 LFP를 활용한 불안 나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걸로 다 이제 저가 중국산 제품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네. 세상인데 이제 트럼프가 그걸 막아주니까 한국 기업들 ESS 잘하는 데는 좀 뭐 희망이 있지만 일단 그쪽은 공급 과잉이 너무 심하니까 저는 전력 쪽이 좋지 않냐. 그러니까 전력의 변압기라든가 각종 송배전 시설들을 다 갈아주고, 왜냐하면 이게 부하가 너무 다르니까 순식간에 갈아 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전력은 우리가 뭐 지멘스나 미국의 GE한테는 우리가 히다치, 이게 이제 그 세계 빅3인데 그 다음 정도는 되니까. 네. 거기는 또 고가 장비인데요. 우리는 싸게 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 산업들의 주도주,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산업이 이번 장의 주도주고, 그 주도주의 교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주도주가 꺾이면 끝인 거지. 이번 장은 그냥 요거 방금 보여드린 이 차트 보면 되는 거지. 딴 거 그렇게 볼 필요 없다. 가고 있는데 뭐 시장의 주도주의 교체니 뭐 순환매니 그런 이야기는 이제 주도주 쉴 때 잠깐 그냥 어깨 맞추는. 근데 우리가 부동산을 보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반폭 끼면 이번 장도 끝나는 거지. 뭐 지방의 풍선 효과, 그것도 서울이 가고 난 다음에 지방에 뭐 풍선이 있고 나발이고 있는 거지. 서울 꺾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방금 이야기했던 저는 조선 그리고 반도체. 전력 반도체. 근데 조선 반도체 전력 중에서 특히 전력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반도체가 더 위험하죠. 반도체의 변동성을 아시잖아요. 네. 반도체라는 거죠. 지금 차트에도 나와 있지만 죽었다 살았다 사이클이 얼마나 격렬합니까? 그리고 또 특히 24년 말에 잠깐 반도체 수출 단가 빠질 때는 진짜 무서웠잖아요. 네. 그럼 뭐 지금 반도체 좋다는 사람들이 뭐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2달 전에 이렇게 현물 가격이 2배 올 거라고 예측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렇잖아요. 네, 솔직히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 진짜 고생 많다고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맞춰? 그냥 추세 보고 그냥 저 구리 보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 너무 많은 지표를 봐봐야 소용없더라. 저는 그런 쪽의 입장이죠. 저 그럼 반도체 랠리가 HBM 중심에서 서버, DRAM, ESS, 메모리 전반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이제 스토리를 짜고 있는 거죠. 스토리를 짜고 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ESS가 위주로 간다. 이거 저 이야기 들은 지 5년 넘은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서버 디램들 수요 있다.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 아마존의 AWS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고. 다 그 철진한 이야기들을 갖다 붙이는 갖다 거다. 붙이는 거죠. 핵심은 그냥 AI 붐 속에서 저기가 어마어마한 전력을 쓰고 저기 투자가 서로가 이제 순환 경제, 오픈 AI랑 엔비디아 둘이서 이제 작전하는데 요새는 이제 오라클이 뒤늦게 뛰어들어서 이제 그 셋이서 열심히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순환 경제. 근데 옛날에도 다 그랬어요. 이 순환 경제가 돌아가는 동안에는 괜찮은데 그게 언제 끝날지는 누구도 모르니까. 전 제가 아까 보여드린 구리 지표나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반도체 수출 금액 지수 보고 투자하면 되지. 뭘 그렇게 너무 매매 지금 자주 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아무튼 제가 그때 25년 초였죠. 여기 김 작가 TV도 왔던 기억나는데 종합주가 지수 2200 그럴 때는 사도 된다. 환율이 너무 좋다. 그리고 구리값 봐라 괜찮다. 구리는 계속 오르고 있었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 가격에도 한국 주식 팔 것 같으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했던 얘기하셨죠. 그런 강세론자잖아요. 리밸런싱을 한 이유는 급등하니까 너무 과열되니까 조금씩 파는 정도인 거지. 지금 시장에서 내리면 무섭다. 특히 반도체나 조선, 전력에서 내리는 건 이 장을 이제 비관하는 거다.
당신이 태도는 그런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어쨌든 지금 이제 1,000조 정도나 시가시총 합치면 몰렸잖아요. 워낙 국민주니까 이 두 종목 중에 뭐 아무 종목이든 어쨌든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하는 거는 괜찮은 전략일까요? 저는 뭐 주식을 살 거라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 종목들 빼고 살게 저는 잘 안 보이니까 이제 뭐 은행 정도인데 근데 아시는 것처럼 뭐 이번에 정부에서 기금 만든대잖아요. 그래서 뭐 KB가 100조인가 110조 뭐 할당된 거 돌아다니는 거 봤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내수주들은 규제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한전 보시면 알잖아요. 전력요금 뭐 이런 거 따라서 회사가 완전 그냥 정말 엉망이 된 적도 있었잖아요. 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수주도 단타 잘 칠 생각이 있으시면 가도 되지만 네. 결국 요 새 수출주가 이번 장의 주도주니까 여기 근처에 머물러 있고 종목 못 고르겠으면 요 새 수출주에 관련돼 있는 ETF 사면 되는 거 아닌가. 조선 반도체 전력. 이게 다 ETF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모 회사의 솔 조선 탑3 제가 몇 년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한 2년 넘은 것 같은데 이거 와서 모르겠으면 솔 조선 탑3 사라고 제가 왜냐면 개별 종목 보면 살 회사가 하나도 없다. 그냥 뼈를 때린 사람 여기 있잖아요. 그 회사들 사실 이렇게 따져보면 정말 살 회사 한 회사도 없다 내가. 왜냐면 증자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증자 자주 하는 회사는 주주들한테 고통을 주는 전가시키는 회사라서 저는 안 좋아하는데 살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럼 뭐 ETF 샀으면 좋겠어요.